네, 안녕하세요. 2024-2025 제4회 사이브리지 저명한 과학자 세계로의 초대 진행자 한국과학창시단 양은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사이브리지에 참석해 주신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분들 그리고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사이브리지는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에 따라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두며 과학자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과학자분들과 과학영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전략기술을 주제로 이를 대표하시는 산학연의 다양한 분야 과학자분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인 차세대 원자력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강연 40분, 이어서 학생들과 질의응답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한규 원장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1980년에 경기과학고 인근의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졸업 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던 중 원전 설계 기술 전수단을 일원으로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귀국 후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 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1992년에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퍼듀대학교에서 공부하시며 1996년 원자핵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현재는 서울대학교를 잠시 휴직하시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은 전산 원자로 물리의 세계적인 대가로 인정받아 미국 원자력 학회의 석학회원과 한국공학 한림원의 정회원으로도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이뤄내셨으며 한국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장으로서 원자력 관련 사회소통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국가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국책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한규 원장님 모시고 탄소 중립과 AI 시대의 필수 에너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무대로 나오실 때 학생 여러분들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아주 브라이트한 우리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아주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12대 전략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원자력입니다. 이 차세대 원자력이 이제 12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된 거는 앞으로 다가올 그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 원자력이 아주 핵심적,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원자력이 그렇게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자력을 활력 에너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5년 동안 원자력이 아주 싼 비용으로 아주 풍부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싸게 유지될 수 있었고, 그런 싼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이제 급속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활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요새 이제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요새같이 더운 때 이제 에어컨 이렇게 펑펑 쓰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지나면서 생활 가전들을 잘 쓰면서 이렇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나면서 이제 생활에 활력을 찾죠.
그런 거에 기저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을 활력 에너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원자력이 그렇게 활력 에너지가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 왜 원자력이 꼭 필요한지 그 설명을 드리고, 차세대 원자력의 핵심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전 아까 교장선 여기 소개를 해드린 대로 요 근처에 있는 수원 수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충효일기라는 거를 썼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78년 4월 24일 날 이제 일기를 쓴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원자력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제 어디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또 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1년 반쯤 뒤에 1979년 12월 17일 날 제 결심이, 안으로 했던 결심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기 저렇게 보이는 대로 서울공대 원자핵공학과를 지망한다라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본고사 보기 전에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학력고사, 수능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제가 좀 뭐 쑥스럽지만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그 예비고사 자연계열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이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적으로는 뭐 지금도 커트라인 높은 의대나 뭐 이렇게 전작가나 이런 데 갈 수 있었지만, 저는 2학년 때 그 가졌던 그 결심을 지켜가지고 서울공대에 진학을 했고,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원작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수원에 팔달회라는 학우회가 있었는데 그 학우회 회장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 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동문회를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여기 수원에 보면 수성고등학교, 이제 유신고등학교, 수원여고, 뭐 영봉여고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 졸업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류하는 그런 학우회를 했었는데 그게 아주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학우회를 하면서 모여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위 그 학우회지라는 거를 이제 창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글을 뭐 시나 수필이나 또 논고 같은 것들을 여러 뭐 선후배 동료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학우회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글 쓴 사람 중에는 산업부 장관 한 분도 있고 아주 큰 벤처 캐피탈 한 사람도 있고 수원에서 아주 유명한 치과 원장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학우회지에 제가 그 발간사를 썼는데, 그때 그 발간사에 제 그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저기 키워드도 저렇게 홍익인간이라고 써놓고, 저기 보면 이제 제가 쓴 글에 우리들 장래에 각자는 대학에서 축적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훨씬 더 넓게 인간하게 홍익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 서울대 간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사회에서 좀 유익하게 어떤 그 성과를 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때의 가치관이고 지금도 쭉 저걸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1984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40년간 원자력을 쭉 해왔는데, 저는 제 자신이 원자력으로 홍익인간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주 특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가슴속에 잘 새기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40여 년 동안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198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1인당 달러 소득, 그 다음에 발전량,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그린 건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80년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불이었었는데 2021년에는 그게 35,000불이 돼서 21배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그 발전량도 16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물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교통요금 버스비가 10배 해서 평균 한 7배 이상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그 당시 킬로와트 시당 한 50원 했었는데 2021년에는 한 110원으로 한 2배, 2.1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놀랍죠? 국민소득이 20배 넘게 올랐는데 전기료는 2배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런 싼 전기가 어디 많이 쓰였냐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산업입니다. 55%가 산업입니다. 이 싼 전기로 산업 경쟁력이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저에 이제 원자력이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를 산업에 얼마나 많이 쓰냐를 잘 보면 이게 2021년에 우리나라 전력 다소비 기업 10개 중에 10개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그 중에 5위 안에 드는 걸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1년 쓰는 전력이 18.4 테라와트 시. 요거를 이제 기가와트 년으로 환산을 하면 2.1 기가와트 년이에요. 2.1 기가와트 Y로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 1기가와트면 100만 킬로와트예요.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이 1기가와트 이어인데 삼성전자가 2.1 기가와트 이어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1기가와트 이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를 운영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2.1기가 1년에 필요한 건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는 마찬가지지만 항상 100%로 모든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이용률이라는 게 소시 85%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하나를 가동하는데 원전이 2.5기 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2022년 1년 뒤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쓴 게 2.5 기가와트 년. 그러니까 저거는 또 85% 이용률 생각하면 한 3기 정도의 원전이 이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쓰는 전력이 부산시 전체가 쓰는 전력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런 많은, 특별히 첨단 전자산업 같은 데서 전력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걸 충분히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이나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저에 이제 원자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78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시작돼서 여태까지 이제 발전한 량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한 45년 동안 원자력으로 발전한 양이 4.4조 킬로와트 시 이렇게 되고요. 그 전체 발전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한 40% 이렇게까지 됐었다가 이게 이제 지난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하고 그럴 때는 저렇게 2018년에 23%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상을 회복해가지고 전체 평균적으로는 32.2%. 그러니까 우리나라 45년 동안 공급된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저 밑에 보이는데 엄청 쌉니다. LNG나 심지어 석탄보다도 훨씬 싸요. 그리고 LNG는 이렇게 막 크게 변동을 하는데 이제 밑에 보이는 원자력은 그냥 낮게 하고 별 변동도 없죠. 근데 이제 한전은 여러 가지 그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LNG 발전소, 석탄,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데서 다
다른 값의 전기를 사가지고 같은 값에 팔아요. 다른 값에 사는 걸 평균을 한 거를 이제 평균 구입 단가 혹은 평균 발전 단가라고 그러는데, 저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고, 파는 건 이제 동일한 가격인데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2010년대, 2012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평균 발전 단가가 한 90원 선이었고, 판매 단가는 110원 선. 그러니까 20원 마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2021년에 뭐가 있었죠? 예?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전기 발전 단가가 올라갔을까? 응? 크게 얘기해봐. 예?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그 정도 얘기하는데. 어? 내가 질문할 때 답 잘하면 여기 이제 선물 갖고 왔거든요. 좋은 거. 드릴 테니까 다음에 다 제발. 네. 그래서 이제 가스값이 막 올라가면서 평균 발전 단가가 162원이 됐어요. 저렇게 2022년에는. 근데 이제 판매 단가는 전기료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많이 못 올리고 121원이 된 거예요. 한전은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예요. 저렇게 킬로와트 시당 40원씩 손해가 나니까 한전이 이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된 거예요. 3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됐고, 이제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결국은 전기료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전기료는 킬로와트 시당 153원이 돼갖고 과거에 뭐 한 110원 선 하는 것보다 40%가 오른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는 뭐 저 정도 올라봐야 뭐 몇만 원 오르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는 저렇게 오르면 수조 원이 더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서 이제 전기료를 낮게 유지해서 이렇게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면 원자력의 발전 비중을 충분히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 보면 당연하죠. 근데 원자력은 어떻게 저렇게 싼 이제 발전 단가가 유지될 수 있냐면 그 기본적인 특징이 원자력은 고밀도 에너지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원자력은 핵 반응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석탄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화학 반응의 에너지는 반응당 에너지가 뭐 1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면 이제 핵 반응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예요. 그래서 반응당 에너지가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라늄 235 1g만 있으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5 1kg만 있으면 1기가와트짜리 원전 하루 동안 발전하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전은 이제 이렇게 연료를 소량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원전을 가동할 때 연간 필요한 연료량이 저기 보면 25톤, 12톤짜리 트럭 2대만 있으면 이제 집어넣고서 1년 동안 가동을 하면 돼요. 반면에 이제 석탄은 290만 톤이 필요해요. 그러면 20만 톤짜리 배가 매달 2대씩 들어와도 모자라는 거예요. LNG는 이제 105만 톤. 이제 원전은 이렇게 연료를 적게 쓰니까 발전 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한 10%밖에 안 돼.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한 50원이다. 그러면 연료비는 얼마야? 10%니까 5원이지. 근데 연료비가 막 국제정세가 반해서 바꿔가지고 2배가 돼서 10원 됐다 그러면 발전 단가가 얼마가 돼요? 55원 되지. 그 10% 오르잖아요. 연료비가 2배 올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력이 국제정세에 이렇게 둔감하게 안정된 그 발전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 장기분의 연료를 자정하는 게 이제 쉽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전에 가보면 10m 바이 10m,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의 그 원전 연료를 저장하는 수조인데, 여기에 25년치 연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저기 이제 가스 발전소는 저기 삼척에 있는 LNG 저장 기지인데, 저거는 100만 제곱미터에 1km 면적에 1년치밖에 저장을 못해. 그러니까 거의 몇만 배 차이나요? 25만 배가 이렇게 차지해요. 면적은 10,000배인데 이제 원전은 25년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 원전은 장기분의 연료를 미리 확보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거고, 또 이제 사용 후 해경료도 생성되는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저 정도 면적만 있으면 25년 동안 발생한 그 사용 후 해경료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원전이 저렇게 이제 장점이 많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번 원전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나고 사람도 많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원전은 아주 오랜 가동 이력으로서 아주 높은 생명 안전성을 입증을 해왔어요. EU에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EU에서 원자력을 그 세금 혜택을 주는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원자력의 치명률을 계산했어요. 생산된 전력에 얼마만큼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느냐 했더니 계산한 결과가 엄밀하게 계산했는데 1조 킬로와트 시당 0.5명 사망자가 나왔다. 그 사망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그 체르노빌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 그 60년 동안 세계에서 650기의 원전이 가동하는 동안에 사망사고가 났던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이었고,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거, 혹시 오해하고 있을 텐데, 후쿠시마에서는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렇지만 사망자는 없었어도, 그때는 이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돼서 환경 이제 피해를 유발을 했고 많이 이제 대피하고 그런 피해는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던 3마일 사고에서는 사망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사성 물질의 유출도 없었어요. 그 견고한 경락 건물이 그 방사성 물질을 잘 차폐해서 그런 유출도 없었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원자로가 녹는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3마일 섬, 그 TMI 사고처럼 견고한 경락 건물이 그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잘 차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참 아까 4.4조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45년 동안 생산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치명률 0.5를 곱하면 지난 45년 동안 2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한 명도 크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공급해왔다 이거예요. 원전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사실 위험하지 않은 거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면 위험해 아니면 불안해 안 물어요. 차도 고속도로 딱 달리다가 이렇게 바퀴 빠져서 사고 날까봐 그런 거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은 있지만 다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용 후 해결료가 10만 년 동안 방사선을 내니까 이거 안전하다고 치더라도 이거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화장실 없는 아파트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만으로도 안전하게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렇게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다발을 그냥 형체를 유지한 채 저런 그 금속 용기 5cm 두께의 두꺼운 금색 용기 안에 한 4개씩 이렇게 넣고서는 저거를 지하 안반 500m 안반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주위에는 여기 이제 벤토나이트라는데 그 아주 강력한 방수제인 벤토나이트로 채우는 거예요. 저기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내 부식성이 아주 좋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진시황릉에 가면 청동 향로나 마차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거 사진에서 봤죠? 네.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존재했었는데, 철기 시대 유물은 다 부식돼서 없어졌지만 청동기 시대 유물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만큼 구리가 내 부식성이 좋아서 사실은 저렇게 5cm씩 안 써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부식을 견딜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하려고 저렇게 5cm씩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지하 500m에서 지하수가, 이 벤토나이트라는 건 참 아까 방수제라 그랬는데 물을 먹으면 딱딱해.
약해져 가지고 물에 더 이상의 침투를 막는 아주 강력한 화산재로 구성된 그런 방수제. 저게 만약에 이제 지하 500m에서 지하수가 이제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벤토나이트도 뚫고 구리도 5cm짜리 부식시키고 거기 있는 방사성 물질을 이제 빼내서 지하수를 타고 500m 지상에 있는 우리 후손에게 수천 년 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0이에요. 0. 단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구리가 5cm씩 하고 그러면 구리값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걸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이 기술의 안전성을 핀란드에서는 입증을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아까 말한 구조로 지하 500m에 구멍을 파고 처분을 하는 지하 처분장을 건설하고 내년에 운영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똑같은 방식으로 건설할 게 다 건설호가 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인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서 원자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래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국부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플럭체이션도 있지만 저렇게 증가를 해왔고, 급기야는 지난 2023년에는 산업혁명 이전, 그러니까 1900년부터 50년 전, 1850년부터 1900년 사이의 평균 온도보다 1.54도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뭐냐면, 영향이 뭐겠어? 아까 저기 첫 번째 답변한 사람?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그 영향이 뭐겠어요? 생각나는 거? 안 들려.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가 뭐겠느냐고. 악영향이. 지구가 뜨거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해수면 상승은 뭐 때문에 일어나? 아니,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뭐 바닷물이 팽창해서 해수면이 올라가나? 그렇지. 오케이, 잘 대답했어.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고 그게 이제 해수의 양을 증가시켜서 해수면이 높이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10cm가 올라갔대.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 사실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저 안경 쓴 학생 가운데. 지구 온난화가 돼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 이제 대기 유동이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요번에 저 중국에 태풍 야기가 왔는데 엄청난 그런 위력의 태풍이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 그 40년 동안 아주 더 급격하게 기울기가 확 0.75도나 올라갔고, 그래서 기상이변이 증가해가지고 매년 4.4%씩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그 비용들이 연간 2천억 달러 수준에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을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는 거죠.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1960년대에는 한 320ppm 정도 됐던 지구의 대기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0년에는 420ppm으로 100ppm, 3분의 1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 온실가스 이런 거는 다 잘 알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그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남극 빙상에 이렇게 얼음 기둥을 파가지고 수키로 파가지고 거기 기포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또 얼음 물에 있는 걸로 추정한 그 산소의 그 동위원소 비 이런 걸로 이제 그 당시에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그 이산화탄소 농도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그때의 대기 온도 측정을 한 거예요. 이게 40만 년 전부터 그 측정해서 본 건데
여기 보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대기 온도가 아주 정확하게 그 변화하는 경향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 온실효과에 의해서 그 대기 온도를 증가한다는 게 이제 그거는 확실해졌는데,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람의 그 활동에 의해서 생긴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또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화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 따라서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다는 게 밝혀졌는데, 대기에 있는 CO2에 있는 탄소 중에 탄소 동위 원소가 있어요. 대부분이 탄소 10이고 탄소 13이 있고 탄소 14도 있는데, 탄소 13이 한 1% 정도 있어요. 대기 중에는. 그런데 식물체에는 탄소 13이 1%가 안 돼요. 더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물체가 탄소 동화작용을 할 때는 탄소 CO2 중에 C13으로 된 CO2는 잘 흡수를 안 하고 C12, 좀 가벼운 걸도 잘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식물체 내에는 C13의 비율이 작은데, 최근에 이제 관측한 걸 보니까 저기 두 번째 그래프에 보니까 이게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C13의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화석연료는 이제 과거에 식물체가 화석화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소를 하면서 그 저농도로 있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있는 C13의 비율이 점점 떨어진더라. 그래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증가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의한 거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소위 탄소 중립을 이제 표방을 하고 목표 연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랬고, 이제 현재 이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은 2060년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방안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지난 10년 동안 이제 세계의 그 풍력 설비 용량이 3.4배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2023년에 1000기가와트를 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은 더 많이 늘었어요. 10.5배나 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태양광의 발전 용량은 풍력보다도 많은 1400기가와트를 이제 달성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기할 거는, 저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의 대부분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는 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세계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설비에 지금 공교롭게도 똑같은 숫자인데 43%가 중국 거야. 그건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이에요. 자, 세계에서 이제 그게 태양광 풍력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년 동안 태양광 설비는 엄청 증가를 했어요. 2017년에 소위 그 전력수급 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2023년에 태양광 설비 증가가 얼마 될 거다, 이게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여기 이제 노란 빛금 친 거고, 실제로 건설한 거는 저기 이제 솔리드로 된 노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기가와트가 됐는데, 그 목표했던 증가량보다 2배 이상 그게 태양광 설비가 이제 설치됐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태양광 발전량은 3.4, 저 위에 써 있는 3.4기가와트 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5%가 태양광으로 됐어요. 근데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 그 선진국이 될 정도예요. 태양광 발전량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태양광 발전 밀도를 보면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이제 2위가 됐어요. 1위는 네덜란드야. 네덜란드는 태양광 발전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 여기 저 하얀 저기 뉴 밸런스 뒤에 학생. 자네 맞아. 아니, 자네. 뉴 밸런스 뒤 학생. 자네 맞아.
네덜란드의 태양광 발전 밀도가 높은 건 왜일까? 크게 얘기해봐. 국토 면적이 그것도 그렇게 작진 않은데, 네덜란드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예? 뭐야? 낮은, 예? 그 바다보다 낮은 땅이 네덜란드잖아. 거긴 거의 바다보다 낮은 땅이 평평한 게 이제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깔기가 좋은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산지가 70%. 그래서 태양광 깔 만한 평지는 별로 없는데, 여하간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태양광 발전 밀도가 그렇게 높아졌어요. 반면에 여기 보면 이제 풍력은 이제 연두색, 녹색으로 한 건데, 저기 빗금 친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원래 목표한 건 5.6 기가와트인데 2.2 기가와트밖에 안 돼갖고 40%도 안 돼요. 자, 풍력 발전 설비가 왜 그렇게 발전이 더딜까? 그걸 보면, 그거는 이제 거기도 과학적인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의 풍속 분포도예요, 풍속 분포도.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여기 저 신안 앞바다에 보면 약간 주황색처럼 색칠이 되어 있죠. 그게 한 7m, 초속 한 7m 정도 되는 거예요, 잘 쳐줘도. 근데 저쪽에 영국 보면은 이제 진홍색으로 돼 있어. 영국 북해에 보면 거기는 못 쳐줘도 한 9m 돼요. 실제로 한 10인데. 그러면 풍속의 차이가 9분의 7 그러면 뭐 0.78이니까 한 20% 작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풍력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해. 자, 아까 그 학생 왜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할까? 풍력 발전량이? 생각해봐, 뭐. 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참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렇죠. 근데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냐 이제 그걸 물은 거야. 어? 자, 일단 뭐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어떻게 비례? 제곱이죠. 날개를 지나가는 풍량은 속도에 어떻게 비례? 속도에 비례하지. 그 운동 에너지 제곱, 그다음에 속도 또 한번 풍량,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9분의 7, 0.78을 세제곱을 하면은 0.4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발전기를 신안 아파트에 세운 거하고 북해에다 세운 거하고는 발전량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발전 단가는 이제 2배 이상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풍력이 풍속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도 그런 조금만 차이 나도 세제곱하면 차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해서 그래도 이제 좋은 여건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은 우리가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보다 위도도 낮고 그래서 태양광 그 발전 효율이 좋은데, 태양광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태생적인 그 단점이랄까 한계가 뭐냐면 간헐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양광 발전 패턴인데, 당연히 태양광은 발전을 제일 많이 할 때는 정오 근처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적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간헐성이야. 그러니까 띄엄띄엄 발전을 한다는 거. 근데 또 거기다 변동성이 있어요. 저게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적게 나오고, 이제 태양광이 간헐성과 변hul성이, 풍력은 이제 그 간헐성은 별로 적어요. 바람은 그래도 늘 불 수 있으니까 밤에도 불고 낮에도 불고. 그렇지만 변동성은 있고 계절에 따른 영향도 물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그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 태양광을 엄청 확대해서 총 발전량의 50% 정도를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하루에 그 필요한 전력과 공급해야 될 그 여러 발전원의 발전량을 표시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 그 시간대별 전력 수요로 돼 있는 거, 저게 이제 자정부터
전날 밤부터 오늘 자정까지 전력 수요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요 밑에 이제 풍력 발전 비중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태양광이 아닌 다른 발전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여기 이제 이 살구색 혹은 고동색으로 칠해진 부분, 저거를 이제 태양광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기 고동색 그 갈색으로 된 거는 저때는 태양광이 발전을 하니까 바로 이제 저 갈색 부분은 채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새벽하고 밤에는 그건 이제 태양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때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는 이제 낮에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새벽하고 밤에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하늘색으로 위에 부분 아랫 부분이 있는데, 저게 이제 저장을 해야 될 양이에요. 발전한 것 중에 그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56%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56% 저장을 하는 것 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왼쪽에 그 살구색 부분, 오른쪽 살구색 부분, 새벽과 밤에 이렇게 이제 방전을 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ESS의 그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160기가와트시 이렇게 나왔어요. 1160기가와트시. 근데 저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제 그걸 보면은 1메가와트시의 ESS 배터리죠. 그러니까 저런 그 큰 대형 컨테이너 하나 정도 돼요. 여기 컨테이너가 배터리가 있고 또 이제 PCS라 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까지 쌍으로 저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1메가와트시인데 1160기가와트시 그러면 저런 게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인지. 1메가와트시가 저거 컨테이너 하나인데 1160기가와트시 그러면 저런 게 몇 개 있어야 돼? 알기 쉽게 얘기해봐. 1.169 곱하기 10의 6승이면 그냥 우리가 아는 단위로 하면 뭐야? 그렇지. 116만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읍면동이 있잖아? 면수가 1169개래요. 한 면에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 저런 거. 1000개씩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게 이제 감이 오죠. 네. 근데 이제 저 ESS가 비싸요. 1기가와트시,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면 1기가와트시 구축하는데 여기 보면 3.2억 달러. 그래서 이제 1160기가와트시 구축하려면 우리 돈으로 치면 480조 원 정도가 들고, 근데 저걸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킬로와트 시당 ESS 운영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저게 발전하는데 발전 단가, 태양광으로 발전 1킬로와트시 발전하는 비용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의 문제는 뭐 이제 물론 반만 저장해도 아까는 56% 저장한다 그랬지만, 어쨌든 태양광은 발전 비용보다 저장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어요. 실제로 배보다 뭐가 더 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은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낮아서 그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서 저장을 안 해도 그냥 바로바로 보내도 다 수용이 되지만, 비중이 높아질수록 아까 여기 보인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이제 저장을 해야 공급이 가능하니까, 소위 급전 가능한, 원할 때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원이 되려면 이 전기 전력 저장 장치가 꼭 폐허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력 저장 장치의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비쌀 수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재생 에너지를 뭐 엄청 많이 확대하는 거는 이제 비현실적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 그 AI가 이제 많이 급증을 했잖아요. 사용이 급증했는데, AI가 이제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 한 번 이제 답을 하는데 전력이 얼마가 소요가 되냐면 3와트시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핸드폰 충전하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12와트시래요. 12와트시. 그러면 이제 챗 GPT 4번만 물어보면 핸드폰 완충하는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챗 GPT를 구동하려면 신경망 구동해야 되고 그 GPU가 엄청 들어가 있고 데이터 센터에 거기 이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AI 구동하려면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일어나는 게 하루에 이제 900회 정도, 90억 회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AI를 붙여서 검색을, 챗 GPT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어쨌든 AI가 들어간 검색을 하면은 지금보다 전력이 한 10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구글 검색에만 드는 전력량이 3.3 기가와트 년. 그래갖고 원전 한 4개 정도가 구글 검색, AI를 포함한 기구 검색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는 데서 데이터 센터 증가에 의한 그 전력량을 추산을 해봤는데 2020년, 22년 대비 4년 이후에 41기가와트 이하가 늘어날 거다. 저 정도면 원전 50개가 세계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4년 만에. 막대한 전력이 이제 그 AI에 따른 그 AI 사용 증가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새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웹 서비스를 하는데 걔들이 이제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러니 그걸 고려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데이터 센터는 항상 일정한 전력이 그러니까 일정한 전력이 하루 종일 이렇게 필요하죠. 간헐성이 있는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물론 이제 태양광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을 ESS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더 많은 그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 엔비디아의 그 GPU도 들어가지만 메모리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메모리를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에 반도체 장치를 이제 구축을 하려는데 2038년까지 필요한 전력을 계산을 해봤더니 15.4 기가와트다. 이렇게. 반도체 생산하는데 전력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 그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레이저를 써요. 레이저를 쓰는데 또 정교하게 하려면 반사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아진대요. 레이저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클린룸 이런 거 운영하는데도 전력을 많이 쓰고 그래서 자주 반도체가 전력을 엄청 쓰는데 저렇게 15.4기가 그러면 원전이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못하고 또 이 반도체는 그 장비들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력의 주파수 변동 이게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파수 변동이 굉장히 작은 고품질의 전력을 제공하지만 그거보다 더 아주 정교한 그런 전기가 필요한데 이 태양광 같은 거는 ESS를 붙이더라도 그 ESS에서 이제 아주 급변을 하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응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미세한 그런 주파수 변화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가스 발전소, LNG 발전소를 3기가와트 이렇게 추가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가스 발전소도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석탄은 킬로와트 시당 820, 그다음에 LNG는 490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 이상 한 60%, 석탄의 60%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니까 이거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궁극적인 솔루션이 못 되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용인 남부 이 반도체 잔디에 큰 원전을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그런 SMR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건데 우선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은 이제
탄소 중립을 재생에너지만 뭐 요새 RE100이라는 거 있잖아요. 리니어블 에너지 100%로 이제 탄소 중립.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원자력은 그 대신에 고밀도 에너지고 저비용 고풀진 전력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낮은 전기요금의 이제 핵심 수단이었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이제 활력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저비용의 안정적 대전력 공급을 통해서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할 거다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안 되고 원자력도 더불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세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SMR 얘기로 넘어갈 건데, 자, 이산화탄소 그 배출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전기와 열을 만드는 데서 발생되는 게 38%고 세계. 그다음에 수송 분야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에서 21%. 이렇게 사실은 비전력 분야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전력 분야에서 무탄소 전력 생산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 그다음에 이제 화학 공장이나 제철 공장 같은데 그런 그 산업 분야에서도 무탄소를 달성해야 돼.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3분의 1 정도만 발전 분야에서 나오고, 여기 보면 철강이 9,300만 톤, 그러니까 14%가 철강에서 발생을 해서 포항제철 이런 데서 코크스를 써서 철광성을 환원시켜서 철을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화학에서도 8%,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38%, 수송 분야, 뭐 트럭 뭐 이런 데서 15%. 그래서 저런 비전력 분야에 무탄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그래도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전력의 사용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그 전력을 무탄소로 공급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난방도 전기 난방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가솔린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증가되는 전력을 이제 무탄소로,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안에 산재된 화력 발전소들을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걸 이제 원전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전은 이렇게 석탄 발전소처럼 해안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원전은 이제 특별한 그 집안 요건이라든지 인구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족을 하는 그런 데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을 마구 늘리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그 건설 요건을, 부지 요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원전을 개발해서 저런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고 더 원전을 늘려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바로 SMR이에요. SMR이라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그 혁신 안전 개념을 적용하기 쉽도록 일단 기기를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갖고 작게 만들면 비싸지는데, 그거를 모듈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성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스몰은 작은 거, 모듈화는 이제 그런 그 공장 제작 이런 걸 통해서 하자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소형화를 하면은 일체형 원자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형 원전은 저렇게 원자로의 주기기가 원자로, 증기발생기, 펌프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돼 있고, 얘들이 이제 그 배관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 뭐 정말 지진이 나가지고 저게 배관이 부서진다면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로가 냉각이 안 돼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아주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고, 그런데
이제 용량이 작아지게 되면은 원자로도 작아지고 전기 발생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다 한 통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체형 원자,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러면 이제 파이프가 끊어져 갖고 물이 셀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죠. 그래서 안전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자는 이제 노심을 원자로를 항상 이렇게 잘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물을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열을 이제 빼내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발전소에 정전이 돼서 전력 공급이 안 되면 물을 순환을 못 시키면 이제 원자로가 또 녹을 수 있는데, 펌프가 없이도 원자를 냉각시킬 수 있는 소위 그 자연대류 기반의 피동 냉각 시스템을 이제 작게 한번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 아래에 이제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서 이제 가열된 물은 자연 대류, 자연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더워진 물에서 에너지를 이제 열을 빼서 증기를 만들면 그 물은 조금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아래 내려오죠. 이게 이제 자연 순환, 자연 대류죠. 그 펌프가 없이도 열을 원자로에서 뽑아서 전기 발생기로 전달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더 완활해지려면 높이 차를 더 많이 두면 돼. 전기 발생이 저렇게. 그래서 좁고 길게 만들면 이제 유속이 좀 더 빨라지게, 자연순환 유속이 빨라지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허가를 받은 SMR인 그 뉴스케일사의 보이저라는 원전인데, 저렇게, 가늘고 길게 만들어갖고 트레일러에 싣고 가서 저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풀 안에다 이렇게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모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전하게 해서 이런 거는 이제 경락 건물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피동 안전 기능인데 이것도 작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SMR은 일단 이제 제일 큰 용도가 뭐냐면 기존의 그 노후, 화력발전소 대체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전력 분야의 무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학공장이나 제철공장에 고온 증기, 고온 열 이런 데 공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데는 물이 부족한데 바닷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담수로 만드는 해수 담수에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분자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수소 생산에도 쓸 수 있고, 또 광산 지역에 오지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고, 전력망이 작은 도서나 고립된 지역에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용도가 아주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 SMR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1997년부터 스마트라는 SMR을 일체형, 저기 보여준 일체형 SMR을 개발을 해서 2012년에 이제 인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는 출력이 이제 110메가와트 전력으로 이렇게 받았고,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 피동 그 안전 성능을 좀 높여서 사우디에 담수 생산과 전력 공급용으로 그렇게 이제 실증을 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부의 우리 탈원전 정책하고 이제 사우디에서도 그 빈살만이 자기네 주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게 이제 저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캐나다의 알버타주에 그 샌드 오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층에 그 사암 같은 층에 이제 역청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압의 전기를 불어넣게 되면 그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뽑아 올릴 수 있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하려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돼가지고 요새 그 아까 보이죠? 그 뉴스케일에서 나온 그런 그 피동 그 자연대류를 하는 그런 것보다 좀 혁신성이 떨어지고 또 경제성도 좀 떨어져요. 작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제 혁신형 SMR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얘는 단위 용량을 110에서 170으로 늘리고 4개를 한 모듈로, 4개를 이제 발전소에 4개를 배치해서 용량을 680메가와트로 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딱 석탄 발전소 대체하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야. 그래서 경제성이 올라가고 또 이제 여기는 좀 혁신 개념이 저렇게 원자로 용기 바깥에 철제 그 경납 용기를 또 설치를 해갖고 물이 새서 나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안전도도 높아진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용도도 뭐 소위 부하 추정 원전이라고 수요가 바뀔 때 원자료 출력이 변하는 게 그게 대형 원전으로는 쉽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그것도 할 수 있고, 수소도 같이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하고 또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이제 표준 설계 인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건설하는 것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그 스마트하고 ISMR, 이거는 다 물로 냉각하는 SMR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크게 지원을 하는, 개발비의 반씩을 지원하는 그 SMR 프로젝트는 물이 아닌 비순행각을 하는 그런 원자로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테라파워사의 나트륨이라는 원자로인데,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의 테라파워가. 나트륨은 다른 말로 소듐이에요. 액체 금속. 98도에서 액체가 되는 이제 금속인데, 얘는 이제 끓는 온도 뭐 800도 이상으로 높고, 높이 온도를 가열을 해도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압력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용기도 견고한 그 압력 용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고, 또 이거는 소위 고속 증식로라 해가지고 연료가 타면서 연료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연료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특별히 이 나트륨의 특징적인 디자인은 뭐냐면 저 중간에 용융염 열 저장 탱크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 태양광이 막 발전을 할 때는 저기서는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용융염을 데워서 용융염을 가열해서 거기다 열을 저장한 다음에 이제 밤에 태양광 아닐 때는 이제 저장된 열을 빼서 발전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연계가 좋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요거는 이제 건설이 지금 착수가 됐어요. 그래서 와이오밍 주에 사실은 기존의 석탄 발전소 사이트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SMR은 XE100이라는 헬륨 냉각 SMR이에요. 헬륨은 온도를 비활성 기체잖아요. 어쨌든 방사화도 안 되고 온도를 굉장히 높게 900도 이상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여러 산업체에 이제 고온의 공정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이건 아주 특징적인 게 저런 저쪽에 보인 트리소라는 삼중 피복 입자 연료를 사용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아주 단단한 물질이 있는데 그걸 삼중으로 피복을 하는데 그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1mm도 안 되는 거에 삼중 피복을 넣고, 제일 그 안에 커널이 이제 우라늄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밀도도 낮고 그래서 안전도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순행각 SMR을 이제 쭉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온가스로 아까 헬륨 냉각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소듐 냉각, 그게 나트륨이라는,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고 15년 이상 됐는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개발 계획이 이제 멈춰졌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요새 다시 SMR이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민간 회사들이 민간 기업이 이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관 합작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정부가 돈 반대고 이제 기업이 반대는 그런 민관 합작 프로젝트로 이 고온가스로하고 이 소듐 냉각 고속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고온가스로는 이제 포스코, ENC, 뭐 SK 에코플란트 이런 데가 하고 있고, 저기 이제 소듐 냉각 고속로는 이제 현대건설이 우리 SFR 저기 내 사진도 있지만 현대건설 사장님하고 찍은 MOU 사진이 있는데, 현대건설이 앞으로 이제 중동 같은 이런 해외의 건설로 해가지고는 사업성이 크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노동
노임 이런 게 싼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국이 이런 데 싸고 그러니까 현대거성 같은 데서도 이제 독자 브랜드의 원자로를 가지고 그런 걸 갖고 이제 해외 건설을 하려고 소듐냉과 고속냉 관심이 많고 이 중간에 있는 용융염 원자로라는 건 좀 특수한 건데 소금이 염이죠. 소금을 물에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열을 하면 또 액체가 되잖아. 그걸 냉각제로 쓰는데 특별한 거는 해결료를 거기다 섞는 거예요. 보통은 해결료 봉이 있고 그러니까 봉 안에 해결료 소자가 들어가 있고 바깥에 물이 흐르거나 이러는데 저거는 연료하고 이제 그 냉각제를 다 염 형태로 섞어 가지고 일단 구조가 간단하고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박 추진용으로 선박 추진 엔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뭐 여기 현대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이 잘못 쓴 거예요, 두 분. 삼성중공업 뭐 조선해양 이런 해운사, 조선사 이런 데들이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민간 합작으로 되는 거는 용융염하고 이제 고온가스로인데 한 30년대 초반에 이렇게 실무화하는 걸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상 원자로 VSMR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국가 전략 글로벌 탑 프로젝트라고 이제 선정이 됐어요. 저는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개념의 SMR을 개발을 하려면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정교한 계산 모델을 아주 고성능 GPU로 된 고성능 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실험을 줄여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자는 목적으로 고신뢰도 시뮬레이션 하자는 게 이제 이 가상 원자로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최근에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원자력은 이제 안정적 저비용 무탄소 에너지 핵심 공급원이라는 건 이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대형 원전으로 기저 전력을 공급하고 SMR로는 이제 화력 발전 대체하고 산업 공정열 뭐 이런 거 공급하고 선박 추진 등 이제 활용성을 다변화해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탄소 중립 실현과 AI로 대폭 증대될 전력 공급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SMR 시장이 크게 커질 텐데 그거에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이런 선진 원자로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진 원자로를 그냥 개발 추진한다고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이런 거 하는 데는 아주 유능하고 창의적인 그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이제 해야지 됩니다. 오늘 여기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 혹시 원자력의 뜻을 가지고 이런 선진의 원자로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성공시키면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제 원자력으로도 홍익인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홍익인간을 강조했는데 꼭 원자력으로 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보다는 출중한 그런 과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과학이나 공학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홍익인간이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생의 그런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강연을 해주신 주한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이동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 앞에 계시면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원장님의 진심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 및 발전상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순서는 사전 등록 질문, 온라인 질문, 현장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전 등록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선택하기가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생생한 생각과 관점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의 문장은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음을 미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을 화면을 통해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난관들을 다 어떻게 헤쳐 나가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마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데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많이 힘드셨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연구를 할 때 이제 그 병렬 계산하는 거 이런 그 기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 그런 걸 발견해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맨날 골똘히 이렇게 생각을 이제 뭐 잘 때도 하고 뭐 걸어 다닐 때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그 해결책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걸로 내가 그 학위 논문을 썼네. 그 도메인 디컴포지션 방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제 또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또 봐야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게 운은 아니겠죠. 생각을 하다 보고 자꾸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 운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노력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업계의 동향은 어떠한가요? 미래의 취업 전망 및 지속성은 어떠한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업계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뭐 에너지 혹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 한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요새는 지금 오늘 내가 SMR 선진 원자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자력계는 대형 원전 지금 우리 체코에 그 APR 1000이라는 원전 수출했잖아요. 근데 그 체코가 그 APR 1000을 선택을 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설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EPR 설계를 물리치고 여러 가지 설계의 우수성이나 또 가격의 경쟁력이나 또 이제 시공 능력 뭐 이런 거가 인정을 받아서 유럽의 중심에서 이제 우리 원전이 선택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유럽의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대형 원전을 앞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체코에 진출한 게 교두보가 돼가지고 더 많은 그런 이제 원전을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산업계는 대형 원전의 그 건설, 세계적인 건설 확대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 전망이 당연히 좋을 거고 지금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SMR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까 제가 VSMR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필요한 사람들도 또 충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방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확대와 그리고 SMR 기술에 대한 발전이 지속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우리 과학연구자들이 조금 더 원자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선의 원자력 발전 장치를 활용하면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 사례나 불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소위 미션 투 마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화성에 가려면 이제 원자력 추진, 로켓 이렇게 가자는 게 이제 미션 투 마스인데, 그거 물론 이제 원자력 안 하고 갈 수도
일단 한 번만 딱 추진을 하게 하고 또 돌아올 때도 또 있어야 되는데 그 액체 수소나 뭐 이런 연료를 멀리 가려고 하면 그 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료의 양이 많아지고 그게 무거워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추진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장거리를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원자력은 이제 그거 없이도 되니까 그 SMR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 로켓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켓 말고 예를 들면 달 기지에 가서 누가 이제 생활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아주 아까 여기 초소형 그 마이크로 리액터 초소형 원자로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원자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그 로스 알라모스 랩에서 메가 파워 킬로 파워 메가 파워라는 그런 원자로를 했는데 히트 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또 쿨란트 없이 이렇게 또 열을 전달해서 스털링 엔진으로 전력을 만드는 그런 거는 이제 달 기지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건 이제 우주하고는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군사 기지 이런 데 쓰려고 하는 또 초소형 원자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추진체나 기지에서의 에너지원은 이제 핵 반응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고 위성 같은데 궤도를 도는 위성도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원자력 전지라는 걸 또 써서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그 다누리에 이렇게 실어서 보낸 게 성공을 한 게 있는데 방사선 붕괴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걸 전기로 열을 전기로 바꾸거나 바로 이제 전하를 전력으로 바꾸는 근데 이제 열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로 원자력 전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성의 소규모 아주 작은 전력 공급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 원자력에 대한 기술들이 아직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원자력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시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온라인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저희 원장님과 함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예, 제가 하나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원자로가 모든 전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핵 분열 대신 핵 융합 원자로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인프라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가 미래의 핵융합 원자로의 가장 큰 사회적, 환경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핵융합이 지금 이터가 그 실험로로서 이제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거대한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 때 전공을 하려고 했던 거는 중에 핵융합도 있었어요. 제가 석사 때는 핵융합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 토카막이라고 하는 스노트 79 제작에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핵융합이 그때도 한 40년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을 만큼 그게 이제 실현이 쉽지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영어로 왜 there is no free lunch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 핵융합이 되면은 연료가 바닷물에 있는 중수소 무궁무진하게 되고 뭐 삼중수소 이렇게 증식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연료 걱정이 없고 원전은 이제 이게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방사성을 많이 내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핵융합은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잘 되면은 큰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이터는 이제 과학적인 장치인데 과학적인 장치를 넘어서 공학적인 장치가 되고 그게 상용화가 되려면 넘어야 될 벽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핵융합을 해서 발생한 중성자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인데 그거를 이제 열로 전환하고 전력으로 바꾸려면 핵융합로 용기 바깥으로 그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블랑켓이라는 데서 이제 열로 전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핵융합로는 진공 용기가 있어요. 핵융합 플라즈마를 낮은 그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 용기가 있는데 그 진공 용기를 뚫고 중성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중성자에 의한 그 핵융합 용기의 그 재료 물성이 열화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뭐 과학장치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원전은 한번 연료 집어넣으면 1년 동안 쓴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계속 그 고에너지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 진공용기가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직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갈 길이 좀 멀어요. 멀고. 그렇지만 이제 그 베네핏을 생각하면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이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가서도 기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구현이 될 기간을 생각하면 원전 지금 현재 핵분열을 사용하는 원전이 계속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 해결료 이것도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전 그 핵분열을 사용하는 원전도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핵융합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제 또 경제성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어떤 게 더 뭐 싸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잘 패러렐하게 이렇게 가서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물 많아요. 예, 여기 앞에 학생.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양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강연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핵 분열 과정에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론 핵 분열 과정은 우라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우라늄이 두 종류가 있고 한 종류가 사용이 되는데 이 한 종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되게 낮아서 농축해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농축해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자연계에 적게 존재하는데 이 우라늄이 고갈될 위험은 없는지 또 만약에 우라늄이 고갈된다면 다른 사용할 원소 같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0.7%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은 한 4.5% 이렇게 농축해서 쓰는데 그게 이제 농축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심 분리기로 해가지고 그 원심력 차이, 질량의 차이에 의한 원심력의 차이로 이렇게 분리해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민감 기술이에요. 그걸 자꾸 이제 농축을 계속하면 90% 이상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핵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통제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0.7%밖에 없는 우라늄만 사용을 한다면 이제 우라늄도 그 매장된 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지속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속까지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자로 중에 고속 증식 원자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증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증식이 뭐냐면 거기에는 우라늄 238
99.3%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 239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핵분열시키는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고속 증식이에요. 그걸 하려면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중성자들이 고속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그래서 고속인데, 예. 그렇게 그 고속 증식로가 이제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우라늄 238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 나름대로 아까 지금 그 테라파워에서 만드는 나트륨이 그 고속 증식이라 그랬는데 아직은 대세가 이제 그냥 그냥 물을 냉각제로 쓰는 거기서는 중성자가 슬슬 돌아다니는 그 저속인데 열중성자 원자로라는데 어쨌든 이제 고속 증식로가 많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방책이 있는 게 뭐냐면 해수에 바닷물에 또 우라늄 238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 필터 같은 걸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우라늄을 이렇게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축도 뭐 그 과정에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을 최근에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시작했고 그게 또 될 수가 있어요. 해수에서의 우라늄 추출. 두 가지 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속 증식로로 우라늄 238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해수에 정말 모자르면 이제 해수에서 추출해내는 방법. 근데 이제 물론 해수에서 추출하면 그만큼 더 비용이 더 들 텐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원자로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 발전 단가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가 해수 우라늄으로 해서 2배가 되더라도 발전 단가는 10%밖에 안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속 증식 원자로와 해수 방법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한성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되게 뜻깊게 잘 들었고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태양광 발전표에서 계절별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프가 나와 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조금 의아했던 게 원래 보통 겨울을 생각하면 태양의 고도가 제일 낮고 입사하는 각 또한 가장 작아가지고 저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울보다 가을에서 태양광 발전이 덜 된 것이 보였고 그리고 또한 같은 비슷한 궁금증인데 여름은 태양의 입사각이 가장 크고 또 태양의 고도가 되게 높으니까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궁금증은 그 여름보다 봄에서의 전력 생산량이 더 많았거든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답은 그 태양광 패널의 소자의 효율이 온도에 관계가 있어요. 아주 뜨거우면 그 소자의 발전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많이 떨어지고 봄에 제일 높아요. 봄에 겨울도 조금 이제 보이나?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태양광 발전 소자의 발전 효율이 온도에 디펜던트하다. 네, 저는 경기과학고 2학년 재학 중인 홍승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지하 자원 매장량이 많지 않고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사실 필수적이잖아요. 거의 국가 전력 생산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원자력이 기피가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냥 원자력이라는 거에 방사능 때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직접적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발전소 인근이 거의 수년간 뭐 폐쇄가 됐었고, 이번에 작년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때도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자력이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좀 더 에너지 발전의 기반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오늘 아주 좀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원자로도 원자로로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뭐 핸드폰에도 뭐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또 저가 폰이 있고 다 다르듯이 원전도 다 설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 원전은 이제 소위 흑연 감속 원자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는 비등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TMI 쓰리마일은 이제 가압 경수형이라는 거고, 그 세 개가 다 다른데 일단 그 안전을 고려한 게 제일 그 높은 수준으로 고려한 게 이 가압 경수로 TMI고, 이건 대표적으로 아주 견고한 경락 건물이 아주 큰 용적의 경락 건물이 원자로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거기서도 원자로가 녹는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지만 그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후쿠시마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경락 건물도 부실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출이 됐었는데, 결국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원전을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환경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되는 모든 SMR 중에 제일 우선 고려 사항이 그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성이고, 그 다음에 뭐 유연성이고, 그런데 최우선이 안전성이에요. 아까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 원전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안전 설비들이 갖춰져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원전 같으면 TMI처럼 그렇게 견고한 건물이 있고 다단계로 작동하는 안전 설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도한 불안에서는 벗어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개 정도 질문 더 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네. 2학년 최현준이고요. 일단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앞 질문에서 이 원자로의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논란에 오르는 부분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이 원자로가 어떤 수준의 자연재해까지 버틸 수 있도록 현재 설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 좀 들어볼래요? 질문하는 사람. 그게 이제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자연재해, 상정 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안전 설비를 갖추는 게 대폭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지진이 주 고려 대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쓰나미, 그 다음에 태풍, 홍수, 화재, 이제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포스트 후쿠시마 그 인핸스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상정 가능한 그 자연재해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내가 태풍 얘기도 했었는데, 그 태풍의 강도가 이제 점점 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또 크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태풍이나 홍수가 와서 이제 침수가 어디까지 될 건가, 그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지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뭐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을 아직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마지막 한 개만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네. 내가 이거 강의 시간을 줄였어야 되는데 나는 질문 시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어서 학생. 그렇게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윤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한 두 가지, 안 보이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혹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먼저 그 앞서 액체 그 물을 사용하지 않는 냉각 방식으로 소듐 냉각 고속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하면 굉장히 강한 폭발성을 보이는 알칼리 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유출로 이제 공기에 한번 노출되면 그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냉각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는데 혹시 이에 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소듐 고속 냉각로를 제안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하나? 두 개 했나 그랬잖아.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앞서 원자력 폐기물을 이제 현재의 기술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처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묻어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계속 묻어두다 보면은 이제 그 땅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본다면은 원자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서는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나트륨의 그 물과의 활성 반응이 사실은 이제 그 소듐 패스트 리액터의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이제 원자로를 도는 소듐 루프가 있고 이제 그거는 방사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만들려면 결국 열 전달을 물한테 시켜야 되는데 원자로를 도는 소듐을 바로 이제 물하게 접촉시켰을 때 만약에 이제 그 튜브 같은 데서 구멍이 나면 활성적인 반응을 하고 방사성 물질이 이제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듐 냉각 원자로에서는 중간에 그 루프를 하나 더 둬요. 그래서 얘는 원자로는 돌지 않고 그 바깥에서 두는 소듐 루프인데 그 방사화된 소듐에서 열을 전달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 전달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사실은 그런 그 중간 루프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듐 발전소가 옛날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그 방사는 안 됐지만 소듐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하고 접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또 이중관으로 만드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테라파워의 나트륨이라는 그 원자로는 그 열 전달을 원자로를 도는 소듐이 용융염에 열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그 용융염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돼. 그러니까 소듐이 물을 접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거지. 그래서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특징이고 그 재생에너지, 열 저장을 해서 재생에너지하고 연기할 수 있다는 건 또 부차적인 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던 그 SFR도 그런 식으로 용융염을 중간 루프로 두어서 물과 소듐의 그 반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용 해결료, 처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처분이에요. 그냥 묻는, 땅에다 처분한다는 건데 일단은 이제 뭐 그 땅은 못 쓰게 된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 묻은 사용후 해결료로 발전을 해낸 그 에너지 양에 비하면 그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장 면적을 줄이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철이라는 걸 하는데, 사용하길래 철이라는 걸 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파이로는 이제 불화의 불. 사실은 그것도 염에다 녹여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그 중에 이제 방사성을 높여 띄는 초우라늄 원소만 따로 꺼내가지고 그것만 이제 처분을 하던 식으로 하면은 처분장의 그 면적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도 우리 연구원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거는 또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온 거를 고속로에 넣어서 연료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질문을 잘하네. 좋은 질문들이 많네. 네, 선물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예,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아니, 저기 저 질문을- 가운데 아까 계속 집중하고 질문도 잘 들었는데 질문 한번 하나 해주세요. 더 받을까요? 네, 저 제일 가운데. 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사실 앞에 분들이 질문을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풀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사실 지금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약간 이런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자력 발전으로 이 교체를 시키는 어떤 그 방법이 가장 가장 괜찮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일단 전력을 무탄소로 생산을 해야 되고 거기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거를 이제 ISMR이나 그런 원전을 통해서 이제 부지 요건을 크게 심각하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SMR을 통해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60% 이상이 비전력 분야거든요. 이제 화학 공장에서도 뭐 고온열이 필요한데 거기다 석탄을 쓰든지 뭐 원유를 쓰든지 그래서 열을 공급하는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아까 그 고온 가스로라든지 뭐 소듐 냉각, 고온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비순행각 원자로로 그런 고온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철소 같은 데는 제철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크스로 철광석을 환원시켜 가지고 CO로 환원을 시키는데 CO가 환원제인데 그거를 수소로 환원제를 써서 이렇게 환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소를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아니면 또 열화학적으로 물을 고온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또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원자로는 수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송 분야에서도 뭐 전기차나 아니면 전기차가 사실은 수소 연료 자동차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는 큰 트럭이나 뭐 배는 아니겠지만 이런 데는 배터리를 워낙 많이 써서 무거운 거는 이제 전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트럭 같은 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바꿔서 하면 이제 그런 데서 수소가 수송에 사용될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 좀 별로 그런 대답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혹시 토륨이라는 그런 원소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하는 게 그때 들었던 답변으로는 그게 되게 안전하지 못하고 되게 불안정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 약간 그 원소 자체의 그 불안정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토륨이 생각보다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왜 토륨 원자로는
상용화가 되게 힘든 건가요? 일단 이제 토리움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또 우라늄 얘기가 나왔는데 우란 자원 고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대비해서 토리움은 우라늄보다 훨씬 많이 분포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토리움은 그냥 아까 이제 우라늄은 우라늄 235 비록 그 적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를 농축해서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토리움은 그 토리움이 232인데 그거 자체로 연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라늄 233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것도 증식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우라늄 233이라는 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물질. 그게 이제 그게 유출이 되고는 방사능 준위가 높고 이제 핵 비확산성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토리움이 얘기가 많이 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라늄이 크게 고갈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암만 토리움이 흔하다고 해도 그거를 그걸 개발을 할 큰 동인이 없는 거예요. 예, 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학생분들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원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진짜 차세대 원자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하고 정말 소통을 또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전해주신 경험과 지식은 그리고 홍익인간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 과학영재들이 미래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앞으로 더 큰 도전과 탐구를 이어가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응원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예. 경기과학고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우수한 수재들이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 사실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중한 두뇌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사람이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이제 사람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시민적인 그런 바람에서 벗어나서 좀 통 크게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진해서 큰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치기에 앞서 다음 차시 강연을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5회 사이브리지는 10월 25일 대구과학고에서 첨단바이오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배상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 종류의 화면에 떠있는 해당 QR코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